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굿 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2018년에 나오자마자 읽고 독서 토론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읽고 나니까 또 새로운 부분들에 줄이 그어지더라고요. 특히 의미 있는 삶 챕터가 유독 눈이 갔는데요. 제가 모든 일에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3살을 더 먹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삶을 의미하는 굿 라이프.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의미를 행복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의 회의적인 이유는 의미를 지나치게 무겁게 보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지나치게 가볍게 내리면 행복을 추구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처럼 의미를 너무 무겁게 정의하면 의미가 엘리트 도덕주의자가 내주는 숙제처럼 느껴진다. 가볍고 경쾌해야 할 행복이 무거운 도덕과 윤리가 되어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를 좋은 삶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미에는 무거운 의미뿐 아니라 가볍고 경쾌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무거운 의미 혹은 큰 의미란 삶에 대한 목적의식과 소명의식, 자기희생, 대의 명분 같은 것을 뜻한다. 인류애, 자연과의 합일, 신의 영광, 국가에 대한 충성, 순교자적 삶, 공동체에 대한 헌신 같은 것도 그 예다. 만일 의미 있는 삶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의미 있는 삶은 즐거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기 희생의 삶이자 도덕적인 삶이 될 뿐이다. 그러나 의미에는 무겁고 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가벼운 의미도 존재한다. 작은 의미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뜻한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밥을 지어주는 것, 연로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거는 것, 맡겨진 과제를 제 시간에 해내는 것, 아이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는 것, 식사 기도를 하는 것,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 화초에 물 주는 것,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 등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경험되는 의미다. 자기를 희생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의미가 아니다.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작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있듯이 작고 확실한 의미, 소확의도 있는 것이다. 의미의 의미를 이렇게 확장하면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불필요한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의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의한 의미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의미에는 크고 무거운 의미와 작고 가벼운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학자들이 정의한 의미의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의미란 중요성이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모두 의미다. 의미 경험은 철저하게 주관적이어서 아무리 타인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자신이 의미를 경험하면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공원에 모여든 새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가 국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일보다 의미가 약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식이 새를 사랑했다면 날마다 새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는 그 엄마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의미는 유용성이다. 자신의 행위가 쓸모있다고 느낄 때 그 일은 의미를 갖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 낭비가 아니다 라고 느끼는 경험이 의미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라고 속으로 후회한다면 그 일에서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설사 그 행위가 타인의 눈에 아무리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셋째, 의미는 이해다.
인간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욕구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의미 없음을 경험한다. 어떤 고통이 다른 고통보다 특별히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고통이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그 범죄의 대상이 된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왜 나에게? 라고 절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삶의 무의미함은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경험에서 발생한다. 넷째, 의미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과 연결되어 있을 때, 즉 자신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의미를 경험한다. 의미 있다는 것은 곧 자기다움을 뜻한다. 의미의 의미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행위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대화를 위해 소화를 희생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자기다움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막 태어난 자녀를 위해 담배를 끊는 것, 종교적 신념을 위해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기념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하는 것도 동일하게 의미 있는 행위다. 의미 추구는 엘리트 도덕주의자의 강압적 명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다. 인간은 의미의 의지가 충만한 존재다. 빅토르 프랑클의 연구와 저술은 의미를 향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준다.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삶에 대한 희망이라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아우슈비츠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한 결정적 힘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닌 삶의 의미, 더 정확하게는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였음을 보여준다. 프랑클의 저술이 무겁고 큰 의미의 힘을 보여주었다면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실험은 작고 가벼운 의미의 힘을 잘 보여준다. 에리얼리의 실험의 참가자들은 문장들이 가득한 페이지에서 특정 알파벳을 찾아 체크하는 과제를 했다. 한 페이지를 마치면 그 페이지를 제출하고 다시 다른 페이지를 제공받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완수한 페이지 수만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한 조건에서는 다 마친 종이에 참가자 본인의 이름을 적게 했다. 또 다른 조건에서는 종이에 이름을 적게 하지 않았으며 종이는 제출되자마자 파쇄기에서 파쇄했다. 참가자들은 원할 때까지 그 과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다. 과연 참가자들은 어느 조건에서 더 많은 양의 작업을 완수했을까?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후자의 조건이 훨씬 유리하다. 적당히 하고 제출해도 들킬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자신의 이름을 적도록 한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훨씬 더 많은 과제를 해냈다.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은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위였지만 그것은 자기 일이라는 의미를 창출해내는 행위였다. 자기 노동의 결과물이 조각조각 파쇄되는 장면을 보는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었다. 비록 그 조건에는 대충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었지만 일을 해야 할 의미는 없었던 것이다. 이 실험은 자기 이름을 적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자기 일이라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에리얼리가 자신의 실험에서 다룬 의미가 인생의 목적과 같은 크고 무거운 의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제목으로 프랑클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큰 의미든 작은 의미든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법이다. 의미의 발견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다면 의미의 부재는 쾌락을 고통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유발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많은 정신병리적 문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자살 충동까지 일으킨다.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노년기에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뇌졸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에 취약하고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평균 수명이 낮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처럼 의미의 부재는 우리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굿 라이프는 의미가 가득한 삶이다. 의미는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준다.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심리학자 에릭 클링거의 말처럼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지혜는 맹목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행위를 경계해왔다.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혹독하게 심판한 성경의 기록이나 그와 유사한 심판을 담은 아트아라시스 서사시의 내용, 그리고 반성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경고 등은 인류가 얼마나 가치 없는 성공을 경계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의미 없는 성공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이었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제시한 것이다. 의미 없는 성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 심리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삶의 궁극적 목표로서 자아 실현, 의미의 실현, 인격적 성숙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은 방법론적 엄밀성의 부족으로 인해 주류 심리학으로부터 차가운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의미와 자아 실현은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인해 주류 심리학자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삶은 쾌락이라는 등식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쾌락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나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에 비해 의미를 측정하는 합의된 도구의 부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오랫동안 뒷방신세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우리는 쾌감으로서의 행복만을 좋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좋은 삶의 의미 측면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쾌락주의적 행복관을 향해 좋은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론 없이 지나치게 통계적 접근을 한다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력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 접근 중 하나가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의 개인 프로젝트 분석이다. 리틀의 연구는 인간이 경험하는 의미의 중요한 원천이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것, 즉 자기다움의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준다. 개인 프로젝트란 글자 그대로 한 개인이 일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살을 빼는 것, 10km를 뛰는 것, 자기 전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 토요일에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것 등 개인마다 관심을 갖고 실행하고 있는 혹은 실행하고자 계획하는 것들이다. 이런 프로젝트는 일부에서 소개한 용어를 빌자면 당위적 자기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 프로젝트는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등의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다. 리틀은 그런 다양한 평가 차원이 아래의 5가지 상위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성공 가능성, 재미, 타인의 지지, 통합.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차원이 성공 가능성과 통합이다. 성공 가능성은 글자 그대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나타내고
통합이란 그 프로젝트가 자신의 정체성과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의 자기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종적으로는 과거의 자기로부터 현재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까지, 횡적으로는 자신의 다양한 역할, 목표, 가치관 등이다. 이처럼 자기는 방대한 요소들의 집합이다. 통합이란 자신의 개인 프로젝트가 이런 다양한 자기 요소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나타낸다. 리틀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 여부는 행복과 정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행복은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의 균형, 그리고 삶의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의미는 프로젝트의 통합 정도와 정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의 성공 가능성은 삶에 대한 만족과 현재의 기분과 관련이 있었지만 삶의 의미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반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삶에 대한 만족이나 감정과는 무관하지만 삶의 의미와 정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의미의 중요한 원천이 자기다움에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느낄 때 인간은 의미를 경험한다.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지만 그 일이 자기다운 일이면 의미가 경험된다. 우리가 성공, 성취, 효용, 효율 등 무엇을 이루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순간적인 기분의 행복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의미 있는 삶이란 자기다움의 삶이다. 덴마크, 부탄,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행복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나라들이다. 덴마크는 유엔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행복 순위에서 가장 자주 1위에 등극하는 나라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린다. 기후도 그리 좋지 않고 면적도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덴마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사실은 많은 나라로 하여금 덴마크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회계의 라이프 스타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겸손과 배려를 강조하는 얀테의 법칙, 그리고 질주하는 삶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돕는 덴마크식 인생학교 등을 모방하려는 노력이 그 예다. 부탄은 행복지수 면에서는 덴마크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행복을 국가의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GNH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인구 70만의 이 작은 나라는 인간 삶의 근본 목표를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과연 국민들이 이 정책을 통해 행복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목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이 두 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는 성취한 부의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나라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GDP에 근거해서 대략 예측될 수 있다. 물론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평균 수명, 기업과 정부의 부패 수준, 사회적 신뢰, 개인의 자유 등과 같은 변수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적 수준만 가지고도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늠해 볼 수 있다.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의 GDP 수준으로 예측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 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은 행복의 대표적인 저성취자인 셈이다. 행복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이상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행복에 관해서는 중요한 나라다. 영국은 최근 들어 행복에 관한 몇 가지 인상적인 노력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물론 이 조치에 대한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 영국 정부의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과 함께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관료적으로 해결하려는 다분히 영국적인 발상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이런 식이라면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결핍된 덕목인 겸손을 위한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시도를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도가 그간 영국 정부가 국민들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통계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행복 측정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통계청은 PWB, ONS4라고 부르는 다음의 4가지 질문을 이용해 영국인들의 행복을 측정한다. 전반적으로 요즘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당신이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얼마나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질문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평소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각각 측정하고 있다. 이 3가지 질문은 일부에서 이미 살펴본 쾌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다고 할 수 없다.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과는 달리 감정을 측정할 때는 평소의 감정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의 감정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면 특이할 뿐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질문은 바로 2번째 질문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질문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질문이다. 도대체 왜 영국은 국민들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의미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행복이란 인생의 의미와는 무관한 상태가 아닐까? 쾌감이야말로 행복의 핵심이 아니던가? 삶의 의미를 행복에 포함하려는 영국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혹자는 영국이 행복을 오해하고 있다거나 혹은 다분히 영국의 엘리트 도덕주의자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영국의 이해야말로 행복에 대한 매우 균형 잡힌 이해다. 영국은 행복한 기분을 넘어 행복한 삶을 측정하고자 하고 경험하는 자기만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기의 행복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의미를 국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신선하다. 삶의 의미와 목적의 중요성이 영국에서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제시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에는 10가지가 있는데요.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비교하지 않는다.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이렇게 5가지에 저도 동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분, 삶에 대한 만족,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프레임은 우리 삶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여러분은 굿 라이프를 살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입니다. 이 책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말센스는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과 해가 되는 방법이 들어있는데요. 말이 통하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몇 년 전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그 친구는 사무실 밖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로 심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슬픔에 빠져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잠수함에서 익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좋아, 셀레스트, 네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 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내 태도를 변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저 네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러자 그녀가 답했다. 아니야, 셀레스트. 너는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조금도 몰라. 내 친구는 자리를 떴고 나는 그곳에 무기력하게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보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위로는커녕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친구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던 나를 부당하게 몰아세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는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 일어났던 일을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나의 것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주제,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다. 적어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내가 그녀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행한 건 그녀의 고통에서 관심을 끌어와 나에게 집중시킨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내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친구와 나눔으로써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아이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학 시절 나와 불화를 겪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동료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에게 과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당시 직업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다. 하지만 공감을 위한 내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화 속에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다. 이 성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으로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더번은 대화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화 나르시시즘은 주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심리 성향을 잘 나타내준다. 이 성향은 친구와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인기를 얻는 걸 보면 이런 성향이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버는 이와 관련하여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반응을 제시한다. 하나는 전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반응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고 지지 반응은 관심을 상대에게 두는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이면 이미 알았겠지만 전환 반응은 대화 나르시시즘의 주된 특징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의 초점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도록 한다. 반대로 지지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지 반응은 내가 지금 상대의 말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캐치볼 게임은 종종 대화에 대한 비유로 활용된다. 대화란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화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행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캐치볼 게임을 할 때는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에게 말할 기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술수를 쓸 수가 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묘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점을 바꾸기 위한 자신의 시도를 매우 교묘하게 위장한다. 우리는 상대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예컨대 친구가 당신에게 방금 승진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잘 됐네. 축하해. 나도 내 상사한테 승진시켜달라고 해볼 생각이야.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네. 만약 이렇게 말했더라도 곧바로 다시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만 한다면 이런 반응 또한 그럭저럭 괜찮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내 자신에게로 돌리려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태도는 상대로부터 계속해서 공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그만두고 싶어 할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훑고 지나간다고 한다. 어쩌면 관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리려는 성향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주제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한다. 게다가 나머지 40%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생이 자기가 만든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당신의 두뇌는 즉시 비슷한 경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가 버섯에 대해 언급할 때 당신의 뇌는 버섯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기억을 뒤적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손가락을 베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응급실에 갔던 기억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런 뒤 당신의 뇌는 그 모든 기억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이 버섯은 맛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입은 침을 흘릴 것이고 당신이 칼에 베인 손가락의 고통을 기억해낸다면 당신의 손가락은 희미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이후 그 모든 감각 경험들은 다시 뇌로 돌아와 한데 흡수되고 통합된다. 이 현상들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그와 같은 생물학적 반응들은 상대에게 공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는 그 저녁이 얼마나 맛있을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잘못되기도 한다. 동생이 이야기한 것과 내 경험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동생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방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은 대화를 나누기 직전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동시에 같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친구의 기분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당신 자신의 기분을 활용하는 것은 꽤나 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만 해고를 당하고 당신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하는 말을 한다. 정말 비참해. 너무 걱정이 돼서 속이 쓰릴 지경이야. 그런데 이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 자신의 좋은 기분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대꾸할지도 모른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나도 6년 전에 해고당한 적이 있지만 별 문제 없었어. 당신이 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타이나 싱어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부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평가한다. 반면 방금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긍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좋게 평가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내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약 40분 가까이 붙들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말했다.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조언이라니. 사실 나는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대답들 뿐이었다.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내 조언이나 내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다.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울면서 슬픔을 나눌 수 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다. 상대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말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그 또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줘야 한다. 하지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만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기 위해 굳이 내 이야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 돌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대화 중에 내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대화가 방해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사람들이 입은 다물되 귀는 열어두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일까?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가 카토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물론 우리가 모든 대화 상황에서 카토의 말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카토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대화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 될 것이다. 2009년 인기를 누리던 도미노 피자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판매량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가 역시 바닥을 친 상태였다. 이 회사의 피자는 음식 콘테스트에서조차 공동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빠른 시간 내에 무언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고민 끝에 도미노 피자가 내놓은 조치는 비상식적으로 보였다. 대놓고 자사의 실수를 인정하는 매우 독특한 광고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도미노 피자는 고객들에게 그동안 나쁜 피자를 만들어 왔노라고 고백을 했다. 한 텔레비전 광고에서 그들은 피자 파이를 카드보드지에 빗대면서 평생 먹어본 피자 중 최악이라고 표현했고, 맛이 아예 안 난다고 불평을 하는 고객들의 말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 광고에서는 고객들의 혹독한 비판이 담긴 이미지들을 다양한 영상에 담아 보여주었고, 광고 막바지에 새로운 조리법을 고안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고객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훗날 도미노 피자의 최고 경영자는 이 광고를 내보낼 당시 무서워서 죽을 뻔했다고 고백을 했다. 이런 광고는 무시무시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역효과는 없었다. 이 광고 캠페인은 프랜차이즈 업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혁신을 촉발시킨 것으로 널리 인정을 받았다. 광고가 나간 다음 해 피자의 판매량이 거의 14%가량 치솟았고, 도미노 피자의 주가 역시 130%나 급등했다. 이 회사는 정직성을 놓고 도박을 벌인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모건 스탠리의 존 글래스는 그 광고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광고에 등장하는 거짓말에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솔직함이 통한 것이지요. 당신이 부모라면 아마도 아이에게 거짓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가르쳐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은 성인들 사이의 대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렇다고 당신의 남편에게 그의 노래 실력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나도 항상 완전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점심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나 아이의 축구 경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가끔씩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님을 잘 알거나 진실 여부가 확실치 않은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을 피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잘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불편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솔직한 고백을 통해 신뢰를 얻고 정직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도미노 피자의 광고 캠페인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회사의 겸손함과 솔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고, 누구나 잘못을, 더구나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수나 지식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약점을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라디오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한다.
바로 앞에 커다랗고 위협적인 마이크가 놓여 있고 프로듀서들이 유리창을 통해 지켜보고 있는 데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곧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되어 인터넷상에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떠돌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자신이 하는 말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말하면 우리는 마치 자기가 정비사라도 되는 양 자신이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직장 동료가 세금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 마치 세무사나 회계사라도 되는 양 절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율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괜찮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으면 된다. 신문에서 읽어본 것이 전부라고? 무슨 상관인가? 틀리면 다시 정정하면 될 일을. 어쨌든 대강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화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고 싶은 욕구를 뿌리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라고 강력히 권한다. 아주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페이스북에다 포스팅한 기사를 두세 줄 정도 읽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또 관련된 경험을 조금 해보았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즉 아이를 키워봤다고 해서 임신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다 아는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 필드에서 골프를 쳤다고 프로 골프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 가장한다면 당신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질 나쁜 충고를 하게 되거나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못하도록 그를 방해한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일까? 위대한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위험한 짓은 조금만 배우는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채 하거나 특정한 주제에 대해 실제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똑똑하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덜 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단어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 가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가레트 카이저는 자신의 책 도움,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이저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종의 결함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고도로 경쟁적인 사회 환경에서 더더욱 악화되지요. 사람들은 경계를 늦추고 약점을 드러내 보이면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그 일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일상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우리들 대부분은 작은 도움이라도 받길 꺼려한다. 그래서 심지어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꺼려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학생도 아닌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구하는 일이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건 마치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당신은 결국 친구나 동료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 가끔씩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다른 지역에서 온 당신의 친구가 식당 추천을 부탁했다고 해보자. 당신은 즉각적으로 매일 퇴근길에 지나는 한 식당을 추천해준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당신은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 다만 당신은 그 식당의 외양이 좋아 보였고 가끔씩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일까? 만일 당신의 친구가 당신 말만 믿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음식 맛이 끔찍했다면 어떻게 될까? 친구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잃고 다음부터는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말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확실하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한다. 만약 음식을 맛보지 못한 식당을 굳이 추천하고 싶다면 먹어본 적 있는 것처럼 추천할 것이 아니라 솔직한 태도로 추천해야 한다. 즉 그곳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메뉴들이 좋아 보였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마이크가 맨디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하자. 이 영화가 끌리긴 하는데 볼 가치가 있는 영화인지 확신이 안 서네. 넌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해? 맨디 역시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30초 분량의 트레일러만 봤고 친구의 페이스북에 적힌 부정적 코멘트만 읽은 상태다. 따라서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즉 그녀는 영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마치 영화를 이미 본 것처럼 이 영화 별로야, 보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사례를 상상 속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최근 내게 실제로 일어났다. 내 친구가 영화도 보지 않는 나에게 아는 척을 한 것이다. 상대가 영화를 보지 않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친구가 영화가 별로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 영화 벌써 봤어? 어떤 점이 별로였는데? 라고 물어봤기 때문이다. 그제야 친구는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나는 이 친구에 대한 내 생각이 약간 안 좋아졌다. 엄밀히 말해 그녀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짓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의 책 괴짜처럼 생각하라에는 영어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세 단어라는 제목이 달린 장이 포함되어 있다. 당신은 그 세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처음 그 세 단어가 사랑해요, I love you 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자들이 내놓은 답은 의외였다. 저자들이 말한 그 세 단어는 몰라요, I don't know 였다. 그들은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연구자들은 5세에서 8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일련의 질문들을 던졌는데 아이들의 75% 정도가 답을 알지 못할 때조차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연구를 이끈 여성은 리즈 대학교에서 발달 심리학을 가르치는 아만다 워터맨 교수였다. 어린아이들만 그럴까? 워터맨 교수는 어린아이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인 4명 중 1명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거짓말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25% 정도는 그런 두려움조차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워터맨 교수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힘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무지를 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무지를 시인하면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스티븐 레빗은 전문가인 척 가장하고자 하는 유혹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MBA 과정의 학생들이 마치 해답을 아는 것처럼 꾸미는 것에 매우 능숙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성공할 때까지 속이자는 식의 정신 자세가 완전히 비생산적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태도가 직업을 한 주나 한 달 정도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좋은 사람이 되고 성장하고 배우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는 척하는 태도가 단순히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장할 경우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뢰에서 오는 혜택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내가 친구에게 왜 그런 견해를 품게 된 것인지 더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그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녀의 잘못된 조언을 신뢰했다면 나는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영화를 매우 즐겁게 관람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그 영화가 너무나도 좋아서 몇 주 뒤에 한 번 더 관람하기까지 했다. 만약 상대에게 구하는 조언의 주제가 영화가 아니라 더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라면 어찌 되겠는가? 일례로 우리 시대에 가장 인정받는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그렇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털어놓기가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다.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신경학자인 니콜라스 카포졸리는 이 문제가 의사들 사이에서 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들은 자기 자신과 환자들에게 무지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권위, 전문성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곤 하지요. 스튜어트 폭스맨 박사는 온타리오주 내과학회지에 이 문제를 다룬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그는 정말로 치료법을 잘 모를 때마다 환자들에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내과 의사는 그런 말을 들려주는 실험을 한 것인데 실험 결과는 의외였다. 그 말을 들은 환자 중 상당수가 그 말을 들은 후 의사에게 더 신뢰가 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폭스맨 박사는 이렇게 썼다. 환자들도 의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 하지만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한다. 그 확신은 의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밝혀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생겨난다. 대화는 관계의 기반이며 관계는 신뢰를 토대로 한다. 당신은 자기 지식의 한계에 대해 더 솔직해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에 그만큼 더 무게를 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언가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라. 이 말이 당신과 상대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솔직함은 더 많은 배움과 성장으로 향하는 문이 되어주기도 한다. 무언가를 배우려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이 책은 테드 영상 중 대화법 분야의 최고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대화법에 대한 다양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말솜씨나 말재주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화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어떤 대화 상황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화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원칙들만 잘 지킨다면 얼마든지 기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말 센스를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책입니다. 조금 더 행복한 삶에 다다르는 법을 25년 동안 연구한 영국의 심리치료사 오원 오케인이 쓴 책인데요. 이 작가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 행복은 어떤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행복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그저 걱정과 우울의 그늘에서 벗어나 조금 더 즐겁고 명랑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 딱 이 정도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내가 참 느긋하고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매사 서두르는 법이 없었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히 듣는 일을 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막 마음챙김 지도자 교육과정에 참가했을 즈음이었다. 교육은 총 9일 동안 아침 일찍 시작해 밤 10시가 넘어서 끝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마음챙김을 수련하는 곳답게 식사도 말없이 이루어졌고 장소도 한적하고 아름다운 시골이었던 터라 온종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마음챙김을 수행하기 안성맞춤이었다. 당시 우리의 코치는 심리치료와 마음챙김 분야에서 매우 존경받는 멜레니 펜넬이었다. 당시 마음챙김을 수련하던 내게 그녀가 자주 말하던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문장은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 훌륭한 코치까지 갖춰졌지만 어쩐지 평온함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마음챙김 수련이 이어지는 9일 동안 이상스레 마음속 잡념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고요함이 만들어준 여유를 틈타 새로운 걱정거리를 생각해내거나 쓸데없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혹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과거를 떠올렸다. 그것도 아니면 오늘 저녁엔 뭐가 나올까? 다른 참가자들은 대체 뭐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마음이 어찌나 시끄럽던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였다. 지금까지 스스로가 무척 차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음속이 잡념으로 가득 차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다 보니 이걸 대체 어떻게 멈추어야 할지 몰라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마음챙김 수련 4일차가 되던 날 45분 동안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다 같이 마음챙김 명상을 진행했다. 당시 명상의 주제는 연민이었는데 무척 고대했던 명상 시간이었기에 반드시 완벽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터였다. 하지만 이 시간 역시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명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선 내 자리가 문에서 가까워 짜증이 났다. 일찍 와서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했는데 늦게 온 탓에 문가 쪽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심하다 진짜. 여기까지 와서 늦으면 어떡해 라는 자책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한동안 좋은 자리 하나 맡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야유를 쏟아냈고 오늘의 명상 주제였던 연민의 태도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명상이 시작되니 명상 전의 짜증은 약과였다. 옆 사람의 숨소리는 너무 크지, 꿇어앉은 다리는 저리지, 소화가 다 안 된 모양인지 배까지 큰 소리로 부글거렸다. 점점 짜증이 치솟고 마음속은 더 시끄러워졌다. 그러자 갑자기 이 모든 게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실망스러운 데다 기운도 빠져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졌다. 명상교육을 받으러 온 심리치료사가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니 스스로가 한심해서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혼돈의 명상 시간이 끝나고 멘토와 이야기를 나눴다. 명상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이야기하자 놀랍게도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와, 정말 훌륭한 명상을 했네요. 어리둥절했다. 대체 어디가 훌륭한 명상이라는 거지? 멘토의 설명은 이러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렸기에 훌륭한 명상이라고. 내 안에서 일어난 움직임과 좌절감을 전부 다 알아차리고도 명상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훌륭하다고 말이다. 만약 내가 수많은 생각과 짜증에 못 이겨 벌떡 일어나 그 방을 나가버렸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고민과 짜증을 알아차렸을 뿐 아니라 명상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멘토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그 생각들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살면서 처음으로 커다란 자유를 느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마음의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이었다. 필요한 생각은 키우고 쓸데없는 생각은 흘려보내는 것.
이러한 마음의 볼륨을 잘 조절하기 위해 먼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보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괴로움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 감정을 느낀다. 한 예로 나는 롤러코스터를 상당히 무서워하는데 내 파트너는 롤러코스터를 보면 사탕을 손에 쥔 아이처럼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주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명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행복해지기 어렵다. 나의 오랜 내담자였던 닉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쉽게 분노했으며 우울증도 앓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수만 가지의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어느 날 그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길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에서 잠깐 차를 멈췄다. 차단 게이트가 내려오기 직전 바로 앞차가 길을 건넜고 닉의 차례가 돌아왔지만 그 순간 게이트가 내려와 건널 수 없었다. 기차가 지날 때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순간 닉은 화가 치밀었다. 바로 차에서 내려 이미 지나간 앞차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임마, 네가 느려 터져서 뒷차들이 빠르게 못 가잖아. 라며 앞차를 향해 욕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차단 게이트를 발로 차고 다시 차에 올라탄 후 기차가 지나가고 게이트가 올라갈 때까지 쉬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 닉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과 짜증이 한데 모여 운도 더럽게 없지. 하필 내 앞에서 막힐 게 뭐람? 앞차가 느려 터져서 이렇게 된 거야. 나였으면 진작 지나가고도 남았을 텐데 억울해. 왜 항상 기차가 우선이지? 같은 마음의 소리를 뿜어냈다. 그리고 닉은 그 마음의 소리들에 반응했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채 차에서 뛰어내려 소리를 지르고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렸던 것이다. 만약 그에게 그런 소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 내 앞에서 걸렸네. 기다리지 뭐. 무리해서 지나갔다면 사고가 났을 거야. 앞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차단기가 내려와서 다행이네.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의 동요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을 것이다. 닉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마음의 여유를 갖는 연습을 하고 있다. 순간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낼 것. 이 문장에 집중하며 꾸준히 실천해 지금은 아주 많이 나아졌다. 이렇듯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잡념에 일일이 반응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통제권을 가져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나쁜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6만에서 8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중 60에서 70%가 부정적인 특징을 띈다고 한다. 여기서 부정적인의 의미는 방어적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원시시대에는 이런 방어적인 생각이 포식자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온갖 맹수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본능적으로 튀어오르는 방어적인 생각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들이 더 이상 우리의 안전에 필요하지 않으니 과잉 반응할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생각은 대체로 자동적으로 떠오른다.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나를 둘러싼 문화, 규칙, 믿음, 선입견 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순간적으로 툭 하고 튀어나온다. 간단히 말해서 생각이란 굳어진 사고방식 속에서 떠오르는 것으로 쉽게 없앨 수도 막아낼 수도 없다. 하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모든 습관이 그렇듯 생각의 습관도 없앨 수 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 유형들을 살펴보자. 난 아마 못할 거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야.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해서 잘 될 리가 없어. 정말 모든 게 끔찍하다. 보기만 해도 괴로운 이 생각들은 과연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마음속에서 나는 못해 라고 계속해서 외친다면 아마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부족하다는 분위기를 전달하게 된다. 잘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든다. 모든 것이 끔찍하다는 생각은 실제로 모든 것을 끔찍하게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생각 그 자체로 우리의 현재를 망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각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단순한 생각에 불과하다. 실제로 일어난 일도 일어날 일도 아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이런 잡념들에서 벗어나 조금 더 행복해지는 법의 핵심이다. 생각을 절대적 진리라고 믿으면 시련이 시작되고 행복은 멀어진다. 생각을 전부 다 믿지 않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바꿀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남는다.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바뀌는 인간을 생각하면 생각의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마음이 워낙 복잡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변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실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 방법을 따라해보자. 첫 번째, 내 안에서 숨쉬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려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치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아서 무시하거나 밀어내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귀찮게 주변을 맴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습관처럼 하는 나쁜 생각이지? 너 또 왔구나? 네 존재를 받아들일게 라고 마음을 향해 말해보자. 그럼 조금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너는 항상 왔던 나쁜 생각이고 나는 너에게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무언의 다짐은 우리에게 생각의 통제권을 넘겨준다. 생각의 통제력이 내 손에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파고들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음속에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나쁜 생각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생각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우리는 그 생각이 습관적인 나쁜 생각임을 알아채기도 전에 그 생각에 빠져들고 만다. 만약 여유 공간이 있다면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그동안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인 영화 감독 기법을 소개한다. 먼저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영화처럼 펼쳐진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는 마음속 화면으로 그 생각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천천히 지켜본다.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따라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이 튀어오르기도 할 것이다. 이때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감독의 시선에서 잘라내면 된다. 이렇게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전체 그림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생각을 지켜보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섣부르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 잠시 멈출 여유와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 공간이 있다면 지나치게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부디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영화 감독처럼 마음을 연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자. 세 번째 방법은 생각의 증거를 찾아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예고 없이 마음에서 빚어지곤 하는데 대개 스스로에게 가혹한 생각들인 경우가 많다. 난 쓰레기야. 난 너무 한심해. 난 참 못생겼다. 난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와 같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생각들이다. 만약 이 생각들이 사실이라면 이 생각의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젠 반박 증거를 내놓을 차례다. 난 쓰레기야 라는 생각은 아마 살면서 저지른 실수들이 만들어낸 자괴감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물론 살면서 실수한 적도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항상 실수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성공, 성취,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과 유대감 넘치는 관계가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난 쓰레기야 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자동으로 떠오르지 않게 된다. 마지막 방법은 흘려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3가지의 방법에 따라 나쁜 생각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갖췄으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해로운 생각들에 반응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더욱 가혹한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생각은 가혹할수록 흘려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를 항상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는데 이 두 호르몬은 간단한 신체 활동으로 인해 쉽게 얻을 수 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한 식단을 갖춘다면 마음의 흥분을 쉽게 가라앉힐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불필요한 잡념들을 흘려보내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의 뇌는 항상 기존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처음 시도하는 이 방법들을 버리고 자꾸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르쳐 줘야 한다. 이런 잡념들에 반응하는 바람직한 방법들을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이 방법이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속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부정적인 잡념들에서 벗어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던져버릴 수 있다면 과연 누가 마다할까? 우리는 시끄러운 마음의 소리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며 너무 많은 신경을 써왔다. 그러나 이제 안다. 그런 잡념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흘려보낼 때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 잡념에 휘둘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야 진정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힘듦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면 그런 생각을 흘려보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는 의미다. 잡념에 맞서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에 멈춰 사인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결단력 있는 태도다. 어린 2아이를 키우며 은행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워킹맘 줄리가 나를 처음 찾아왔던 날을 아직 기억한다. 당시 그녀는 누가 봐도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 눈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작은 아픔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날 그녀가 털어놓은 고민은 승진을 앞두고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면서 직장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였다. 줄리는 한눈에 봐도 유능한 회사원이자 사랑이 넘치는 엄마였다. 가족과 직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일 역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직장에서 일이 늘어나 눈에 띄게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 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 불필요한 업무 거절하는 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들을 함께 고민했다. 사건이 터진 건 그녀를 4번째 만나던 날이었다.
줄리는 문을 열고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내리 15분 가까이 울기만 했다. 겨우 진정된 그녀에게 지금 마음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똑같아요. 제 마음이요.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마음이 나아지질 않아요. 줄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위 말하는 속 시끄러운 상황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것 같았다. 자신이 워킹맘이라서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고, 승진의 부담 속에 일 처리도 예전 같지 않은 듯하고, 이 모든 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라는 자책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그녀의 마음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를 좀먹고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도 분명히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했다. 계속 잘못만 저지른 것 같아 선생님에게 쉬지 않고 혼나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런 생각을 물리치려고 발버둥 치느라 지칠 대로 지쳤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불안함마저 느껴졌다. 줄리의 괴로움 역시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쏟아지는 마음의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줄리에게 물었다. 정말 당신은 나쁜 엄마, 나쁜 상사일까요? 그렇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아이와 당신을 믿고 따르는 팀원들은 왜 여전히 당신 곁에 있죠?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그저 당신의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모든 질문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그 순간 줄리와의 상담은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그녀를 괴롭히는 엄격하고도 부정적인 생각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 그 연습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앞서 소개한 4가지 방법을 실천하자 그녀는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다. 불안이 줄어들어 불면증도 많이 나아졌고 또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마음의 노예가 아니었다. 이것은 줄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에게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다. 끝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것, 칭찬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까지 누구든 한 번쯤은 겪어봤을 정도로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자.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 마음의 주도권을 잡고 여유를 가질 때 우리 삶은 행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서 벗어날 때라고요.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입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 전문의인 김혜남 작가의 책인데요. 2008년에 출간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여전히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제목은 30살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다양한 연령대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대 경영학의 대부이자 사회학의 거두로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 그는 95살이라는 고령이 되도록 저술활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계기가 된 것은 베르디의 오페라였다. 그는 18살 때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베르디가 그 오페라를 80살에 작곡했으며 그 후에도 더욱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피터 드러커는 당시의 충격을 되새기며 늘 완벽을 추구했다. 물론 그는 살아가는 동안 완벽이 항상 자신을 피해갈 것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완벽을 향한 열정은 그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의 원동력이 되었다. 피터 드러커뿐만 아니라 성공한 수많은 사람이 완벽을 추구한 결과 후세에 길이 빛날 업적들을 남겼다.
그러므로 완벽을 향한 열정이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르다. 미국의 코넬 대학 연구팀은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얼굴 표정을 주목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은메달을 받은 선수보다 동메달을 받은 선수의 표정이 더 만족스러워 보였다는 점이다. 동메달 선수는 까딱했다간 수상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돌아갈 뻔했으니 안도와 함께 만족감이 컸겠지만, 은메달 선수는 실력으로는 1등을 못할 것도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승리의 여신의 옷자락을 놓쳐 2등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은메달 선수는 동메달 선수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 더 확연히 드러났다. 은메달을 받은 한국 선수들 중 18은 얼굴이 굳어 있으니까. 동메달을 받은 선수가 은메달을 받은 선수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과는 약간 다른 경우지만 30명 중에 10등만 해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1등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완벽에 대한 추구가 너무 지나쳐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뿐더러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 영재 씨가 그랬다. 영재 씨는 32해를 살아오면서 지금껏 이름값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재원이다. 인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딴 후 현재는 국내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의 외모 또한 탄탄대로 이력만큼이나 깔끔하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나칠 정도로 웃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 그는 항상 진지한 표정으로 일에만 매달렸다. 주변 동료들은 그의 추진력과 꼼꼼함에 다들 기가 질린 상태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것에 이유 없는 반감을 가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작 영재 씨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약간의 실수만 해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했다. 얼마 전 영재 씨는 오랫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별 휴가와 포상금이 나왔고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날 모처럼 받은 휴가 덕분에 늦잠을 자고 일어난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제의 성공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깟것 조금 잘했다고 늦잠을 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자신에게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면 기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기쁨을 좀 더 만끽해도 좋을 시간에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달리 자아 이상이 높다. 그래서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자신에 대해 항상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영재 씨도 그랬다. 아버지의 욕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아버지의 눈에 영재 씨는 항상 부족하고 못난 아들이었다. 유난히 성취욕이 강했던 아버지는 똑똑한 아들을 통해 자신이 가난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고자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씨를 아주 호되게 공부시켰다. 덕분에 영재 씨는 전교 1등이 찍힌 성적표를 내밀면서도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이깟 동네 학교에서 1등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전국 등수로 봐야지. 도대체 넌 맨날 공부한다고 앉아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영재 씨는 상을 받고 1등을 해도 별로 기쁜 줄을 몰랐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심한 자기 비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 같으면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할 일도 항상 별것 아닌 듯 심드렁해하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반맛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레지던트 교육기관에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이다. 어떤 해에 교육병동장을 맡은 적이 있었다.
내 아래 레지던트가 17명 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15명 가까이 있었다. 아침에 병동 회의에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나를 맞이했고 내가 앉은 후에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내 지시는 곧 그 병동의 법이었다. 이런 작은 조직에서도 보스를 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겠다. 그때 나는 권력의 의지가 인간의 본성이란 아들러의 말에 절실히 공감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승리한 자만이 권력을 차지하고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성공은 이전 세대를 능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또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에 기여한다는 도덕적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성공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고 노력이 부족한 인생의 패배자요, 실패자가 됨을 뜻한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성공을 향해 물불 안 가리고 질주하는 것도 어쩌면 실패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에 대한 강박을 낳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디서건 경쟁을 통해 1인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승리해야만 인생에서 제대로 성공했다고 느낀다. 메디컬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장준혁의 장인은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누가 술잔에 독을 넣을지 알게 뭐야.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야. 들여다보면 너나 나나 안 떨어지려고 죽으림 다해 애쓰는 거 똑같아.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만족을 모른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만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그만 성공으로 기뻐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한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간다움을 유지한다. 작은 일에 기뻐할 줄 알고 타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서로의 부족한 면을 함께 나누고 채워주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웃어 넘길 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자아 이상이 너무 높거나 성공 강박증에 걸려 있어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다움이 부족하다. 영화 사랑의 레시피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케이트. 유명한 레스토랑의 주방장인 그녀는 하루 종일 많은 요리사를 지휘하며 최상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연구할 정도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부주방장 닉이 감히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한다. 일할 때도 오페라를 즐겨 듣는 닉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늘 웃게 만든다. 삶과 요리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일을 즐길 줄 아는 닉은 금세 주방의 스타로 떠오른다. 케이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주방에 들어가면 모든 이가 웃음을 멈추고 긴장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후 케이트는 닉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일하는 즐거움을 찾게 된다. 당신이 만일 케이트처럼 자신에게 완벽함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완벽이 과연 무엇인지, 그 완벽이 혹시 당신을 늘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당신의 부모가 바라던 것은 아닌지, 완벽이란 어떤 인간에게든 애당초 불가능한 것임을 명심하라.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그가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다. 그러니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성취하면 그 기쁨을 충분히 누려라. 그렇게 조금씩 당신 안으로 들어온 기쁨들은 당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꺼내줄 것이다.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만족의 기쁨을 누릴 줄 알게 되면 당신은 분명 그전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성공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니까. 정아 씨는 오늘도 피곤해 지쳐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누웠다. 옷을 바꿔달라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오는 길이었다. 남자친구는 바쁘다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던지고는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바쁘기로 치면 자신도 만만치 않지만 이해해주기로 했다.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했을 거라고 여기면서. 정아 씨는 일명 천사로 통했다. 직장에서도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발벗고 나서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정아 씨와 똑같은 인물을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에서도 발견했다. 바로 채연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어쩌면 그리도 정아 씨와 똑같은지. 그녀는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뜻 자기 돈을 쥐어주고 누가 외롭다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술친구가 되어준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애인으로 둔 남자는 어떨까?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과연 중요한 사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린 그녀에게 화가 나서 말한다. 우리 그만두자. 세상을 숙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들.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어려운 일은 도맡아 하는 사람들. 사랑을 할 때도 애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애인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타인의 필요와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남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줄 거라 믿으며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천사들은 그들이 노력한 만큼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 힘든 일은 늘 도맡아 하는데도 말이다. 왜 그럴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천사를 이용하려 드는 사악한 존재라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천사들 스스로 무덤을 판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희생을 대가로 애정을 갈구하고 희생함으로써 상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이로써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천사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왠지 편치 않은 감정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된다. 게다가 앞에 정아 씨처럼 자기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항상 희생만 할 경우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에 익숙해져 의뢰에 그러려니 한다. 천사인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아해하며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불평이라도 할라 치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누가 너보고 하랬어? 네가 좋아서 했잖아 라고 말한다. 정신분석적으로 이런 천사파 사람들은 도덕적 자학증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내면에는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과대 자기와 함께 자기에 대한 강한 죄책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정아 씨도 그렇다. 정아 씨의 엄마는 매우 차가운 사람이었다. 버릇 없어진다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도 없었고 아이들이 아프면 짜증부터 냈다. 맏딸인 정아 씨는 두 동생을 돌보면서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뭐든 열심히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집안일을 도와도 엄마는 결코 그녀를 칭찬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한 강한 죄책감을 가졌고 자신이 엄마에게 화를 내는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죄책감을 씻기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며 그럼으로써 나쁜 자신을 처벌하고자 했다. 그런데 정아 씨의 자학적 행동 뒤에는 강한 나르시시즘이 도사리고 있다. 그녀의 무의식에는 희생함으로써 엄마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고 남들이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가지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해보라. 혹시 사랑의 거래로 희생을 택한 것은 아닌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희생은 사랑을 대가로 자기를 내주는 모양이 되고 만다. 즉 자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타인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희생에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만성적 공허와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진심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희생이 아니라면 내일부터 그만해도 좋을 것 같다. 작은 무역업체 과장인 영우 씨는 오늘도 밤늦게까지 야근이다. 덕분에 그의 부하 직원들도 꼼짝없이 야근을 하고 있는데 불만이 가득한 얼굴들이다. 그런데 그건 영우 씨도 마찬가지다. 9시쯤 되었을까? 아직도 잔뜩 쌓여있는 문서들을 보고 영우 씨가 폭발하고 말았다. 일 좀 똑바로 할 수 없어? 참다 못한 신대리가 한마디 한다. 저희가 못한 건 또 뭡니까? 당신들이 똑바로 하면 내가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어? 나도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사실 이런 분위기는 영우 씨에게 거의 일상이나 다름없다. 그는 도대체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리 일을 대충대충 하는지, 그리고 왜 그리 틀린 곳이 많은지, 자신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일이 엉망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일 외에도 부하 직원들의 일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 그가 부하 직원의 큰 실수를 발견한 적도 분명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표식에 줄을 넣지 않거나 오타가 나거나 표현이 매끄럽지 않은 등 사소한 것들이다. 영우 씨는 일뿐만 아니라 사무실 구석구석 참견하지 않는 데가 없다.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거나 수건이 삐뚤어지게 걸려있다거나 하물며 다른 사람 책상이 지저분한 것까지 잔소리를 한다. 우리의 일터에는 꼭 영우 씨 같은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야만 그나마 안심하는 사람들. 그들은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긴장 상태에 있으며 항상 분주하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이다. 한편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일을 시키긴 해도 언제나 좌불안석이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남을 절대 믿지 못하고 자기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일 진행 속도가 느리다. 꼼꼼한 건 좋은데 틀린 게 없나 확인하느라 때론 큰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남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성과가 그리 좋지는 않다. 모든 것을 직접 해야만 안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강박적 성향을 보인다.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야만 하고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고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항상 정리정돈해야 하는 이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앞에 영우 씨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결벽증이 있었다. 매일 쓸고 닦고 정리정돈하기를 반복했고 아이들에게도 그럴 것을 강요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을 조금만 어질러도 혹독하게 혼냈으며 글씨도 줄을 맞추어 항상 반듯하게 쓰게 했다. 이런 어머니에 대해 영우 씨는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혹독한 훈련과 강한 금지를 받아온 그에게는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초자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지나치게 양심적이 되었다. 이런 그에게 부모를 향한 분노는 감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분노를 마음속 깊이 억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가라앉을 분노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자꾸만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분노를 처리하기 위해 취소라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켰다. 이는 일을 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최대한 억압하고 그런 충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취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행여 일을 망칠까봐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영우 씨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극심한 양가 감정 사이에서 항상 이럴까 저럴까를 고민하느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일 처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매우 외롭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런데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언제든지 푹 빠질 수 있는 그무리를 걷는 것과 같다. 언제 빠질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로 사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자유 또한 잃어버린다. 세상은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위험천만한 그 어떤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믿지 못할 엉망진창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스스로를 믿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과연 당신을 믿고 있는지 말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뢰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만일 당신이 스스로 선한 사람임을 믿는다면, 당신이 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 틀림을 수정할 능력도 있으며 틀릴 때보다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불안과 긴장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그 자리에 자유로움과 넉넉함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상이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살만한 곳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 그렇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해온 K군. 그는 졸업 후에도 수년을 고시원에서 수험서를 파며 보냈으나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올인했던 시험조차 실패로 끝난 어느 겨울, 그는 아무도 모르게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다. 좌절의 끝에서 시작한 사회생활이었지만 그는 맡은 업무에서 의외의 재미를 찾았고 하는 일마다 성과도 높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는 상사들 모두 그에게 만족감을 드러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진작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야지. 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왔어? 그러나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K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신입사원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가 목에 걸렸고 그럴 때마다 고시원에서 썩힌 수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다. 도대체 난 그 황금 같은 20대를 뭐하고 보낸 거지? 차라리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걸. 그랬으면 지금쯤 벌써 몇 년 차야.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듯 눈을 질끔 감아버리는 K. 그러고 보면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그 빌어먹을 고시 때문이었다. 여자친구는 취업을 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죽어도 고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헤어짐의 이유가 되고 말았다. 만약 그때 취업을 했다면 여자친구와 결혼에 골인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K에게 고시를 준비했던 6년의 세월은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공백의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나긴 수험 생활을 통해 그는 집중력과 끈기와 근성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떨어져도 다시 도전했던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그는 뭐든 두려워하기보다 일단 부딪혀보자는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명한 사실은 그가 공부하며 섭렵한 무수한 지식이 그의 정신을 살찌웠다는 것이다. K는 강남의 큰 병원을 개업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내 대학 동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 친구는 어려운 환경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가며 의과대학을 어렵게 졸업했지만 지금은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병원 원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병원이 잘 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똑같다. 진작 개업하지 않고 먼저 번 병원에서 월급 받으며 허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슈, 당신이 이제야 개업을 한 건 그 전까지 당신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지. 그 전에 개업했다면 이렇게 성공하긴 힘들지 않았을까? 먼저 번 병원에 있으면서 당신은 계속해서 실력과 경험을 쌓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려온 게지. 또 알게 모르게 병원 경영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했을 테고 마음의 준비도 했을 거잖아. 만일 5년 전에 당신이 개업한다고 했다면 은행에서 선뜻 그 돈을 빌려줬겠수? 뭘 믿고? 그러니 시간을 허비했다는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시구려. 나 역시 직장에서 독립해 병원을 개업한 경험이 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곳에서 12년 동안 일했다.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며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나 또한 사람인지라 억울하거나 그냥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입버릇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에이, 그냥 그만둬버릴까 보다. 그러나 그 말은 직장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는 가운데 속이상의 한숨처럼 내뱉은 말이었을 뿐 진짜 그만두겠다는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턴가 나의 내면을 두드리는 소리는 그만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듯 절실했다. 나는 항상 똑같은 생활에 지쳐 있었고 의사지만 공무원이기도 한 신분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들에 넌더리가 났다. 한편으로 환자를 보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그 즈음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많은 환자를 의뢰받고 있었다. 나는 결국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일단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나니 나의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곳이 애틋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툴툴대며 다녔던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나는 그곳에 빚을 진 사람이다. 그곳에 12년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으니 말이다. 그렇게 고마움을 안고 나는 정든 직장을 떠났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돌이켜봐도 그때만큼 적기는 없었던 것 같다. 그 일로부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음을, 준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때때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닌지 초조해한다.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 더 나은 곳이 분명 있을 텐데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자신을 탓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 당신의 이성은 떠나라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주저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아직 주변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건 아닌지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다시 한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을 테니까. 현대인들은 권태를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직장이나 결혼 생활이 권태롭게 느껴지면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더럭 겁을 낸다. 하지만 권태로움은 우리 인생의 한 조건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에 권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권태의 시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당신이 권태로워하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많은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하며 소화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권태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즐겨라. 너무 오래가지만 않는다면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음을 말이다. 누구나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남들과 비교하는 말일 게다. 만약 엄마가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 공부를 하긴 한 거니? 라고 야단치면 속은 상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조금 든다. 그러나 네 동생은 공부 잘하는데 넌 어째 동생만도 못하냐? 라고 말하면 미안한 마음이 눈꽃만큼도 들지 않는다. 그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만 생겨날 뿐이다. 해마다 어린이날 행사로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어보면 어김없이 1위로 나오는 것이 있다.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교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있다. 옷차림을 비교하고 차종을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하고 집의 크기를 비교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외모와 수입을 비교한다. 하다못해 손에 든 떡의 크기마저 비교하기도 한다. 이렇게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심리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근거한다. 그럼으로써 남들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이런 비교 심리는 거의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한참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갓난아기로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언니 오빠는 나보다 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형제자매는 우리가 태어나 최초로 맞는 일생일대의 적이다. 만약 내가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도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더니 엄마의 품과 젖을 빼앗고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앗아간다. 그러면 동생이 얄미울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카인이 동생인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살인을 저질렀겠는가. 이렇게 시작된 비교는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 비교 심리가 본능적이라는 견해는 심리 실험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디데릭 스테이플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인물 사진을 보여주었다. 0.1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시킨 것도 아닌데 사진 속의 인물과 자신을 비교했고 그 결과는 흥미로웠다.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무의식 중에 본 학생들은 광대의 사진을 본 학생들보다 자신을 덜 똑똑하다고 느꼈고, 매력적인 외모의 스타를 본 학생들은 일반인을 본 학생보다 자신을 덜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 실험은 우리의 뇌가 무의식 중에도 끊임없이 비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능적인 비교는 30살이 되어도 계속된다. 30살은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시기이자 또 다른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하다. 누가 더 능력 있으며 누가 더 먼저 위로 올라가는지, 누가 더 결혼을 잘하며 누가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비교가 지나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타인과 비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내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다. 그래서 과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하려 한다. 또한 이들은 해결되지 않은 형제간 갈등으로 매사에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고 이기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럴 때는 비교하는 버릇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경쟁심을 촉발시켜 스스로 더욱 분발하게 되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교는 도전 정신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쁨을 앗아가 버린다. 왜냐하면 비교의 늪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든 남들 눈에 잘 보이는 게 급선무가 되어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만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새로운 것, 더 노력해야 하는 것 등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친 비교는 무척이나 고단하고 비생산적인 인생을 초래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고유한 것으로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인생을 더 느끼고 더 즐기고 행복해지면 된다. 그러니 안 그래도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마당에 비교의 버릇을 또 한 번 덧대려 하지 마라. 이 책에서는 당신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방황하고 있지만 이 방황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많은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걸음 내디뎌 볼까요?